당신이 평소 건강을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그 완벽한 식단 관리, 혹시 당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그 건강한 인풋 자체가 시작부터 완전히 오염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니까 유기농을 고집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매일 먹는 식탁 위에 기본 식재료들이 우리 몸의 장기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불편한 진실에서 출발하거든요. 그 유튜브 채널 노인건강 10권의 영상 스크립트인데요. 네. 이게 60세 이후에 절대 입에 대면 안 되는 이른바 최악의 수입 식품 9가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매일같이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이런 경고성 콘텐츠를 정말 많이 접하잖아요. 그렇죠. 피곤하죠, 약간. 네, 그럴 때마다 공포심에 휩싸이거나 반대로 아예 무감각해지기 십상인데 오늘 이 자료가 제기하는 문제는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네.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이랑 그 화학물질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아주 명확한 인과관계를 짚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영상이 주장하는 9가지 식품들이 우리 몸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왜 치명적으로 작용하는지 그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체해보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탐구가 될 것 같네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소스에서 언급된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를 보니까 상황의 심각성이 확 와닿더라고요. 수치가 꽤 충격적이었죠. 네, 지난해 수입 식품 중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가 무려 1,454건이었습니다. 그중 42%가 중국산이었고요. 근데 제가 제일 놀란 건 네. 식품 첨가물 위반 사례가 전년 대비 무려 51.5%나 진짜 폭발적으로 급증했다는 거예요. 1년 만에 첨가물 위반이 50% 이상 늘었다는 건 이게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유통망이 글로벌화되면서 운송기간은 길어지고 또 기업들은 원가를 극한으로 낮춰야 하는 압박을 막 받잖아요. 네네. 이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인위적으로 막 늘리거나 값싼 원료의 형편없는 맛이나 색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화학적 조작이 구조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그 구조적 문제의 희생양이 된 사례가 바로 소스자료 초반에 등장하는 65세 박 어르신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 사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분이 평생 술, 담배도 입에 대지 않으셨대요. 육류 대신에 채식 위주로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셨는데 어느 날 얼굴이 막 흑빛으로 변하고 소변에 거품이 심하게 일어서 병원을 가보신 거죠? 침보전증 3단계의 진단을 받으셨죠. 네, 맞아요. 도대체 원인이 뭘까 역추적을 해보니까 다름 아닌 평소에 매일 건강식이라 믿고 챙겨 드셨던 저렴한 수입 식재료들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네. 도대체 주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매일 먹는 가장 기본적인 식재료, 간장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보죠. 네. 간장 중요하죠. 자료에 따르면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분해 간장, 그러니까 혼합 간장을 극도로 경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전통 간장은 콩을 미생물로 아주 오랜 시간 발효시켜서 아미노산을 얻어내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장독대에서 막 숙성을 시키고. 맞습니다. 하지만 현대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는 그 긴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콩에서 기름을 짜내고 남은 탈취대두에다가 식용 염산을 그냥 부어버립니다. 잠깐만요. 염산이요? 그 화장실 청소나 공장 시설 세척할 때 쓰는 그 염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물론 식용 등급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주 강한 산성 물질로 단백질이 화학적으로 강제 분해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틀 만에 간장 비슷한 액체가 뚝딱 완성되죠. 와, 아무리 식용이라지만 강산을 써서 억지로 녹여낸다는 게 진짜 충격적이네요. 이 공법 자체가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건가요? 화학적 분해 과정 자체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문제입니다. 탈취대두에 미량 남아있는 지방 성분이 염산과 고열해서 반응하면서 3-MCPD라는 염소 화합물 불순물이 만들어지거든요. 3-MCPD요? 뭔가 이름부터 독성 물질 같은데요. 네,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독성 물질입니다. 자료에 언급된 동물 실험 결과를 보면 더 심각해요. 어떤 결과가 있었죠? 이 3-MCPD를 쥐에게 지속적으로 투여했을 때 신장이 파괴되고 수컷 쥐의 고환이 수축하는 등 생식 기능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세상에, 고환이 수축한다고요? 네, 인체의 신장에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사구체라는 미세 혈관 뭉치가 있거든요.
근데 매일 섭취하는 간장을 통해서 이 화학 부산물이 계속 들어오면 사고체의 그 미세한 필터망이 물리적, 화학적으로 계속 찢기고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염산으로 단백질을 녹여 만든 액체에 발암 가능 물질까지 들어있는데 이걸 간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진짜 의문이네요. 그렇죠. 소스 자료를 보면 그 법적인 허점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화학적으로 만든 이 3분의 간장이 99%고 전통 발효 간장이 단 1%만, 진짜 딱 1%만 들어가도 합법적으로 혼합 간장이라는 이름표를 달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마치 과즙 1%에 설탕물 99%를 섞어놓고 과일 주스라고 파는 합법적인 속임수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법적인 기준치나 명칭이 식품의 절대적인 안전성이나 건강함을 완벽하게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아주 치명적인 맹점을 잘 짚어주셨어요. 기업들은 그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원가를 최소화할 뿐이니까요. 진짜 밥상의 기초가 흔들리는 느낌인데 쌀과 김치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 매일 먹는 주식들이죠. 특히 건강을 생각해서 일부러 막 찾아먹는 저가형 수입 현미에서 비소랑 카드뮴, 납 같은 중금속이 검출될 위험이 높다고 자료는 경고합니다. 네. 아니, 비소는 우리 옛날 사극에서 보던 사약의 주성분 중 하나잖아요. 왜 하필 건강식인 현미가 더 위험하다는 걸까요? 그건 벼의 생물학적 특성하고 도정 과종의 차이 때문인데요. 벼는 기본적으로 논에 물을 가둬놓고 키우는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토양과 물을 마치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입니다. 아, 주변 환경을 그대로 흡수하는군요. 맞습니다. 만약 그 지역의 토양이나 농업 용수가 중금속에 이미 오염되어 있다면 벼는 그 독성을 고스란히 다 흡수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중금속이 주로 쌀 아래 겉껍질, 즉 미강과 쌀론에 농축된다는 사실입니다. 아, 백미는 그 껍질을 다 깎아내서 먹는 거니까 괜찮은데 현미는 영양분을 온전히 먹겠다고 우리가 껍질째 씹어 먹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저가의 수입산 벼라면 현미로 먹을 때 그 껍질에 농축된 비소나 카드뮴을 우리가 통째로 씹어 삼키는 셈이 되는 거죠. 영양분을 먹으려다 오히려 중금속을 농축해서 먹게 된다니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네, 씁쓸한 현실이죠. 이어서 김치 문제는 더 교묘하더라고요. 수입 중국산 김치의 85%에 아스파탐이라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게 설탕의 200배 단맛에 내는 성분인데 김치에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감미료를 쏟아붓는 겁니까? 달콤한 김치도 이상하잖아요. 김치의 본질은 유산균 발효에 있잖아요. 좋은 배추랑 양념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익어가면서 아주 깊은 맛을 내야 하는데 네네. 저가형 수입 김치는 형편없는 식재료를 사용하는 데다가 비용 때문에 발효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큼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게 되거든요. 아, 썩어가는 듯한 맛이 나겠네요. 맞아요. 바로 그 부패한 맛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소비자의 혀를 속이는 아주 강력한 단맛이 필요한 겁니다. 아스파탐이 바로 그 눈가림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재료의 결함이나 엉망인 발효를 감추기 위한 화학적 눈속임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장에 3-MCPD, 현미의 비소, 김치의 아스파탐, 이게 각각의 첨가물이나 독소가 법적 허용치 이하라 하더라도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네, 이 부분이 오늘 탐구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전문 용어로 칵테일 효과라고 하던데요. 우리 몸속에서 이것들이 막 섞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화학적 재앙이 벌어지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간장 조금 먹고 1시간 뒤에 밥 따로 먹고 또 김치 따로 먹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 숟갈에 다 올려서 한 입에 먹죠. 네, 위와 장으로 한꺼번에 넘어간 이 수많은 화학물질들은 결국 모두 혈액을 타고 간으로 모이게 됩니다. 간에 있는 해독 효소들은 일단 아스파탐 같은 화학 구조를 분해하느라 이미 지쳐버려요. 아, 과부하가 걸리는군요. 맞습니다. 그 한계치에 다다른 상태에서 비소 같은 중금속이나 3-MCPD가 막 들이닥치면 간은 처리를 포기하고 이 독성 물질들을 그대로 혈류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럼 그 독들이 어디로 가나요? 결국 이 독성 칵테일은 인체의 최종 여과기인 신장으로 쏟아집니다. 젊고 튼튼한 신장은 무리를 해서라도 이걸 걸러내지만 60대 이상, 이미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사구체는 이 복합적인 데미지를 견디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필터가 찢어지는 거군요. 네, 말 그대로 세포막이 찢겨 나가는 거죠.
각각의 독성은 1이지만 이게 몸속에서 동시에 만났을 때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10의 파괴력으로 증폭되는 겁니다. 와, 칵테일 효과가 그냥 단순히 이것저것 섞인다는 낭만적인 개념이 아니었네요. 간의 해독 리미트를 초과시켜서 신장에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을 가하는 연쇄 붕괴 과정이었습니다. 정확한 요약입니다. 보이지 않는 화학물질들의 시너지가 이렇게 무서운 건지 진짜 몰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예 대놓고 우리 눈을 속이기 위해서 화학물질을 뒤집어 쓴 식품들은 어떨까요?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신선함과 화려함으로 위장한 시한폭탄입니다. 마트 수산물 코너에 가면 유독 막 눈부시게 새하얀 수입 오징어나 낙지들이 있잖아요. 엄청 깨끗해 보이죠? 저도 신선하고 위생적인 것 같아서 자주 골랐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원래 누런빛이나 붉은빛이 도는 게 정상이라고 하네요. 네, 원래 자연스러운 색은 그렇습니다. 그 눈부신 하얀색의 정체가 병원 시신 안치실에서 쓰는 방부제인 퍼르말린에 담갔기 때문이라는 내용에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포르말린은 단백질 조직을 아주 강력하게 교차 결합시켜서 부패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지독한 화학물질입니다. 미생물조차 아예 살 수 없게 만드는 독약이죠. 그런 걸 식품에 쓴다고요? 네, 유통기한을 비정상적으로 막 늘리고 겉보기에 표백된 것처럼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을 소스 자료가 고발하고 있는 건데요. 와... 이런 포르말린 성분이 인체에 들어오면요, 단순히 배탈이 나는 수준으로 안 끝납니다. 아까 단백질을 굳게 만드는 성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섭취하는 순간 우리 위와 장의 점막세포들을 직접적으로 응고시키고 녹여버립니다. 당연히 이걸 해독하려고 시도하는 간세포 역시 아주 광범위하게 파괴되죠. 시신을 썩지 않게 하는 약품을 내 생때 같은 내장 점막에 직접 바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소름이 쫙 돋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이런 시각적 속임수는 아이들이 먹는 간식에도 널리 퍼져 있잖아요. 화려한 색깔의 수입 과자나 젤리, 사탕들. 아이들이 참 좋아하죠. 네? 근데 자연에서는 절대 낼 수 없는 그 형광빛 색소들이 사실은 페인트나 플라스틱에 쓰이는 석유 추출물, 공업용 타르색소라고 합니다. 네. 식품에 석유 화합물을 넣는다는 게 우리 몸에서는 도대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건가요? 타르색소가 체내에 들어오면요, 우리 몸의 면역계와 간은 이것을 음식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극단적인 화학물질, 즉 도구로 인식하죠. 아, 비상사태가 걸리겠네요. 맞습니다. 간에 있는 대사효소들이 이 석유화합물을 분해하기 위해 진짜 필사적으로 작동하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활성산소를 뿜어냅니다. 몸 안에 극심한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거죠. 아이들은 더 취약하지 않나요? 만큼 결고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독소가 뇌로 간다는 말씀이세요? 네, 분해되지 못한 독소와 활성산소가 뇌로 침투해서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을 깨트립니다. 이로 인해서 산만함, 과잉 행동, 주의력 결핍 같은 신경계 교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예쁜 색깔로 아이들 시선을 끌어놓고 그 대가로 아이들의 뇌신경을 석유화학물질로 공격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시각적인 유혹의 대가가 너무 크죠. 그런데 이어지는 대형 수입 생선에 대한 경고는 사실 좀 혼란스러워요. 참치나 황새치 같은 거요. 네, 보통 건강식으로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등푸른 생선이나 큰 생선은 양질의 단백질이고 오메가3가 풍부해서 뇌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저도 수십 년간 들어왔거든요. 네네. 나이 들수록 챙겨 먹어야 할 건강식의 대명사인데 이런 대형 생선이 노년층에게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건 완전히 상식을 뒤집는 패러다임의 전환 아닙니까? 그 모순을 이해하시려면 생물 농축이라는 생태학적 메커니즘을 한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생물 농축이요? 네. 인간이 바다로 무심코 흘려보낸 폐수 속의 수은은 미생물에 의해서 독성이 훨씬 더 강한 메틸수은으로 변환됩니다. 네. 그럼 플랑크톤이 이 메틸수은을 흡수하고 작은 물고기가 플랑크톤을 먹고 중간 물고기가 다시 작은 물고기를 먹죠. 아,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으면서 독도 같이 먹는 거군요. 맞습니다. 메틸수은은 지용성, 그러니까 지방에 아주 잘 녹는 성질이 있어서 한번 물고기 몸에 들어오면 배출되지 않아요. 근육과 지방에 그대로 쌓입니다. 상위 포식자로 올라갈수록 독이 기하급수적으로 축적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있는 참치나 황새치쯤 되면요, 바닷물에 녹아있던 원래 농도보다 무려 수십만 배 증폭된 수은이 그 거대한 몸집의 지방층에 농축됩니다. 수십만 배요?
네. 오메가3라는 그 건강한 지방산 바로 옆에 수십만 배 농축된 신경독소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와, 상상도 못했네요. 이 메틸수온이 인체에 들어오면 뇌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 즉 수초를 직접 파괴합니다. 60대 이상은 이미 뇌세포의 자연적인 회복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치회를 통한 빈번한 중금속 노출은 미나마타병과 유사한 인지기능 저하나 운동신경 마비를 급격하게 가속화할 수 있는 겁니다. 뇌에 좋다고 일부러 먹은 오메가3의 이점보다 그 속에 숨어있는 수은이 신경계에 가하는 타격이 훨씬 크다는 뜻이군요. 네,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셈이죠. 정말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이 치러야 할 끔찍한 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포장과 겉모습에 속는 경우가 있다면 아예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일상적으로 넘겨버리는 위험들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죠. 수입산 고춧가루나 마늘 겉에 묻어있는 하얀 가루 보신 적 있죠? 네, 흔히 볼 수 있죠. 우리는 당연히 흙먼지나 건조 과정에서 생긴 가루라고 생각하고 넘기잖아요. 근데 이것이 맹독성 농약 찌꺼기일 확률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걸 장기 섭취하면 파킨슨병이나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아니 농약이 어떻게 뇌 질환과 연결되는 건가요? 살충제, 즉 농약의 기본적인 화학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많은 살충제가 벌레의 신경계에서 신호 전달을 끊어버리거나 과도하게 자극해서 마비시켜 죽이는 방식이거든요. 신경계를 교란하는군요. 네,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같은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죠. 근데 곤충의 신경계랑 인간의 신경계가 스케일만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매우 유사합니다. 헉,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무분별하게 살포된 이런 신경독성 농약이 제대로 씻기지 않고 체내에 계속 누적되면 인간의 중추신경계 역시 미세하게 교란을 받게 되나요? 그럼 뇌세포가 손상되나요?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들이 지속적인 타격을 받아서 서서히 사멸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바로 파킨슨병이나 치매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방아쇠가 되는 겁니다. 벌레의 신경을 끊는 화학 물질이 내 뇌신경도 서서히 끊어내고 있었던 거네요. 진짜 무섭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은 통조림 캔에도 숨어 있습니다. 저도 마트 구석에서 찌그러진 캔을 막 할인하면 아, 세일 코너에 있는 것들이요? 네네 안에 내용물은 똑같고 밀봉만 잘 되어 있으면 괜찮겠지 가성비 좋다 하고 집어왔거든요. 네, 많이들 그러시죠. 근데 캔의 외부 충격으로 찌그러질 때 내부의 은색 코팅막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거기서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이 음식물로 쏟아져 나온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게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서 남성은 무기력증, 여성은 유방암과 자궁암 위험이 커진다고요. 비스페놀 A의 분자 구조를 현미경으로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인체의 에스트로겐, 즉 여성 호르몬의 구조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구조가 비슷하다고요?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 우리 몸의 세포 수용체들은 이것을 진짜 에스트로겐이구나 하고 착각해서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됩니다. 아, 비스페놀 A가 가짜 신분증을 들고 내 몸속에 들어온다는 거네요. 네, 완벽한 위장이죠. 이건 마치 위조 신분증을 든 불량배가 우리 몸이라는 정밀한 시스템에 프라이빗 클럽에 당당하게 걸어 들어와서 멀쩡히 잘 돌아가던 정상적인 호르몬 시스템을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와, 진짜 찰떡 같은 비유네요. 네, 맞습니다. 정상적인 호르몬 분비는 억제되고 가짜 호르몬이 무한정 신호를 보내니까 내분비계가 완전히 붕괴하는 겁니다. 세포들이 통제 불능 상태로 증식하게 만들어서 결국 암세포 성장을 촉진하기도 하죠. 와, 몇백 원 세일한다고 찌그러진 캔을 집어드는 게 얼마나 내 세포들에게 무책임한 짓이었는지 진짜 이제야 깨닫습니다. 당장 눈앞에 할인이 중요한 게 아니죠. 숨겨진 결함의 마지막은 수입 젓갈이나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불분명한 성분입니다. 원가를 낮추려고 가죽을 무두질하거나 비누를 만들 때나 쓰는 그 공업용 소금을 식품에 불법적으로 넣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네, 경악스러운 일이죠. 이 불순물 덩어리 공업용 소금에 함유된 카드뮴이 몸에 쌓이면 뼈가 부러지는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카드뮴이 도대체 뼈에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카드뮴이라는 중금속은 우리 몸의 필수 미네랄인 칼슘과 화학적 성질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몸에 카드뮴이 들어오면요. 뼈를 구성해야 할 칼슘의 자리를 카드뮴이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해버려요. 뼈로 들어간다고요? 네.
당연히 뼈는 정상적인 밀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되죠. 기침만 해도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뼈가 약해지는 끔찍한 질환이 바로 이타이타이병입니다. 기침만 해도 부러진다고요? 네. 게다가 칼슘 대사를 조절하는 신장에도 이게 맹독으로 작용해서 심부전증을 일으키는 핵심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뼈에 튼튼한 철근을 싹 빼버리고 거기다 수수깡을 채워놓는 거나 마찬가지군요. 맞습니다. 이런 끔찍한 이야기들을 쭉 듣다 보니까 진짜 현실적인 분노랑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위험한 화학물질이랑 중금속 범벅인 식품들이 어떻게 국경을 넘고 통관을 통과해서 우리 집안 마트 뷰대까지 버섯이 올라와 있는 걸까요?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드실 수밖에 없죠.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세관은 도대체 어떤 그물망을 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시스템의 구조적 맹점이 존재합니다. 매일 항구를 통해서 컨테이너 수만 개 분량의 수입식품이 막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네네, 엄청난 물량이겠죠. 이걸 100% 전수조사해서 모든 성분을 하나하나 검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 현실적인 한계가 있군요. 그래서 무작위로 일부만 뽑아서 검사하는 샘플링 방식을 씁니다. 당연히 이 확률 게임을 뚫고 들어오는 오염 물량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불량식품을 제조하는 이 화학 기술이 규제의 속도를 앞서간다는 겁니다. 기술이 더 빠르다고요? 네. 기존의 질량 분석기나 검사 장비에 적발되는 특정 화학 성분이 있으면 그 분자 구조를 꼬리표만 살짝 바꿔치기해서 신종 첨가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검사 장비는 이 새로운 분자 구조를 인식하지 못하고 정상으로 판단해서 그대로 통과시켜버리죠. 와, 국가의 방어망이 촘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창이 너무 많고 영악하게 진화하고 있어서 방패가 막아내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군요.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결국 내 식탁을 지키는 최종 감시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소비자 본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아주 서늘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자료가 제시하는 마지막 단계, 기적의 3단계 솔루션이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박 어르신이 무너져가던 신장 수치를 3개월 만에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은 대응 전략인데요. 실전이 중요한 부분이죠.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제거입니다. 마트에서 당장 카트에 넣지 말아야 할 것들을 깐깐하게 걸러내는 5단계 체크법이죠. 제품 뒷면 돌려서 혼합간장 표기 확인하기, 원산지 명확히 확인하기, 아까 말한 찌그러진 캔은 쳐다보지도 않기, 네. 그리고 한글 성분 표시가 조악하거나 불분명한 제품은 과감하게 배제하기입니다. 독소의 유입 배부를 먼저 꽉 잠그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입구를 막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교체입니다. 싸구려 수입식품을 걷어낸 자리에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확실히 검증된 정직한 식재료를 채워넣는 겁니다.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국가공인 해썹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이나 첨가물 없이 오랜 시간 자연 발효된 국산 양념을 사용하는 거죠. 마트에서 당장 몇천 원 아끼겠다고 질 나쁜 식재료를 골랐다가 나중에 투석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쓰고 심지어 장기까지 잃게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네, 비교가 안 되죠. 이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자가 맞습니다. 자, 그럼 유입을 막고 바꿨으니 마지막 3단계 해독이 남았네요. 가장 중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이미 내 몸에 간과 신장에 축적된 중금속이랑 독소들은 도대체 어떻게 빼냅니까? 자연의 식품이 가진 아주 놀라운 생화학적 능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료에서 가장 강력하게 권장하는 두 가지 해독식품이 바로 사과와 미역입니다. 오, 되게 친숙한 식재료네요. 네. 사과 껍질과 과육에 풍부한 팩틴은 수용성 식이섬유거든요. 이 팩틴은 장과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화학 첨가물이나 독소들을 만나면 마치 자석처럼 착 달라붙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그냥 장운동으로 빗자루처럼 밀어내는 게 아니군요. 네, 화학적인 결합을 하는 거죠. 팩틴이 분자 단위에서 독소들과 결합하는 일종의 천연 킬레이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중금속 이온들을 자기 구조 안에 단단히 가둬서 꼼짝 못하게 만든 다음에 네네. 소화기관을 거쳐 나갈 때 장 점막이 그 독소들을 다시 재흡수하지 못하게 그냥 그대로 몸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정확한 이해입니다. 이온 결합을 통해서 중금속의 재흡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거죠. 해조류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미역은 어떤가요? 미역이나 다시마 겉의 표면을 미끌미끌하게 만드는 알긴산이라는 성분 아시죠? 네, 그 끈적거리는 거요. 이 알긴산 역시 아주 강력한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전하를 띠는 납이나 카드뮴 같은 치명적인 중금속 이온들을 만나면 강력하게 끌어당겨서 젤 형태로 갈아패버립니다. 와, 젤리처럼 묶어버리는군요. 특히 이 알긴산의 가장 훌륭한 점은요. 이미 망가져가는 신장 필터에 물리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아주 부드럽고 안전하게 체내의 독을 외부로 견인해낸다는 동입니다. 사과와 미역이 내 몸속에서 돌아가는 아주 정교한 화학적 디톡스 공장이었다니 놀랍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해보니까 진짜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지네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단순히 수입산은 나쁘고 국산이 무조건 최고다라는 맹목적인 애국 마케팅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우리 몸 자체에 간이라는 해독 공장, 신장이라는 정수 필터가 워낙 쌩쌩하니까 이런 화학물질들을 어떻게든 무리해서 처리해냈지만 네네. 60대가 넘어가면서 이 내부 장기들의 처리 용량이 한계치에 다다른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마트에서 성분표를 깐깐하게 따지고 식재료를 꼼꼼히 선별함으로써 내 몸 밖에서 1차 외부 필터 역할을 능동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깊은 의미였군요. 네, 우리 몸의 세포가 가진 복원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한번 망가진 사구체나 간세포는 끝이라고들 하지만 매일같이 계속해서 독을 부어넣으면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건 애초에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불에다 기름을 부으면서 불 꺼지길 바라는 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독소의 공급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방금 말씀하신 펙틴과 알긴산 같은 자연의 킬레이트제로 체내 환경을 깨끗하게 비워주면 네. 세포 스스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다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박어르신의 기적 같은 회복이 바로 그 생물학적 증거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노인 건강습관 채널의 강력한 경고를 통해서 우리 식탁의 뒷면을 진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염산으로 녹여서 발암 가능 물질이 생성된 산분해 간장, 비소를 먹으면 저가 현미, 아스파탐으로 부패를 가린 김치, 여기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칵테일 효과, 네. 그리고 푸르말린 오징어와 석유에서 추출한 타르색소 과자, 수십만 배의 수은이 농축된 침치가 어떻게 우리의 뇌신경과 간을 파괴하는지 그 끔찍한 메커니즘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이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농약 채소와 에스트로겐을 흉내내는 비스페놀 통조림, 뼈를 부수는 카드뮴, 공업용 소금까지 이 9가지 시한폭탄의 실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나니까 주방에서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병원은 결국 세포가 이미 다 망가지고 질병이 발현된 후에야 메스를 들이댈 수 있잖아요.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예방, 내 몸을 지키는 최전선의 방어선은 의사의 진료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서 있는 주방의 도마 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깊이 파헤치면서 제 머릿속을 아주 강렬하게 맴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질문이죠? 극한으로 효율화된 글로벌 유통망 덕분에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온 먹거리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하고 편리하게 식탁에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샘플링 검사의 사각지대를 영악하게 파고드는 교묘한 화학물질들과 먹이사슬을 타고 증폭된 중금속의 위협을 고려해 본다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가 마트 매대에서 누리는 이 값싼 밥상이 주는 편리함은 인류의 기술적 축복일까요? 아니면 급격히 늘어나는 노령화 사회가 결국엔 막대한 병원비와 장기 손상이라는 형태로 어쩔 수 없이 치러야만 하는 보이지 않는 생물학적 세금일까요? 와, 생물학적 세금이라는 말이 참 무겁게 다가오네요. 네. 오늘 저녁 당신의 냉장고 문을 열고 내용물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세상을 한 뼘 더 넓혀줄 흥미롭고 날카로운 자료와 함께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